여기 복수심에 불타는 한 아유, 여자. 내가 어디 이렇게 또 그녀는 평생 싸우려는 거야? 남편에게 뭐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퇴근이라지. 아유. 아씨 시끄러워라 진짜. 야 누나가 니한테 왜 툭툭 맞아주고 산 줄 알아? 어? 누나? 내 누나잖아. 한 살 많잖아. 니 나한테 맞으면 죽어. 근데 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니 한번 죽어봐야겠다 이제. 어? 야 새벽까지 한번 쳐맞아볼까? 새벽 좋아? 아우 이 옆에 내가 아주 미쳤나? 사실 특전사 출신이었죠.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보는 우리도 속 시원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일까요? 여기 전도연을 닮은 여자가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그녀는 남편이 죽고 아이까지 유괴당해 죽었죠. 보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역이용한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뇌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들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뇌가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용서를 떠올릴 때 우리의 뇌는 순차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지옥 같은 세상에 있어도 나 혼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나 홀로 천국 같은 삶이 뭘까요?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받지 않는 삶, 나만의 평화, 나만의 자유, 나만의 여유. 놀랍게도 진심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처럼 속 시원한 복수요. 현실에선 없습니다. 진짜 속 시원한 건 용서를 통해 내 삶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신간 내면소통 명상 수업입니다. 25년 3월 25일 인플루엔셜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하나, 뇌의 작용을 역이용하라. 감정이 일어나는 원리, 그 시작은 뇌의 편도체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이런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가 몸에 신호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그걸 다시 뇌가 감지하고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즉 감정은 몸의 반응을 해석한 결과인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압니다. 편도체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를 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그렇다는 걸요.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 지속될 경우 편도체의 습관적인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거죠. 복수에 집착하는 삶은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며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화처럼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니죠. 용서가 시작되면 뇌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감정을 조절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곳.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뇌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단적 용서, 그리고 감정적 용서. 결단적 용서는 내가 스스로 마음먹고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 용서가 조금은 더 쉽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것, 스토리를 바꾸는 거죠. 저도 해봤습니다. 어릴 적 친구,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았던 그 친구, 단순한 오해로 날 떠난 친구, 날 하인처럼 대하던 친구.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명상을 하면서 그 기억을 바꿨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더 이상 화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 후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고 사업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 용서의 힘입니다. 내면 소통 명상 수업에서는 이걸 스토리텔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악으로 보던 내 이야기를 그 사람도 약한 인간일 뿐이라 바라보며 다시 써내려가는 것. 그게 나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영화와 만화, 드라마에서는 선한 주인공과 악당이 등장하는데 이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타인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용서는 이러한 기존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악의 표출이 아닌 인간적 약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내면 소통의 한 형태다. 여러분이 만약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상대가 있다면 이 스토리텔링 재구성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과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지내게 됩니다. 용서는 전전두 피질 활성화를 위한 자타 긍정 훈련의 출발점이며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현존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 연민이라는 감정입니다. 연민이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책에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용서를 한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타인에게 베풀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연민을 느낀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연민 자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풀 때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이해를 전파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 말고 정신적으로도 존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러 나올 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용서를 통한 자기 연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용서하고 연민을 느낀다고 성공하고 부자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네요. 자기 연민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연민 훈련과 자기 연민 명상은 전전두 피질의 신경망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편도체를 안정시킴을 입증하죠. 연구에 따르면 명상 훈련을 수행한 사람은 날카로운 부정적 감정 자극에도 공감과 돌봄의 신경 활성화가 증가하고 편도체의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동기부여가 증진되는 경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편 스티브 잡스가 명상가였던 걸 알고 계시나요? 그는 괴팍하기로도 유명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명상으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명상으로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 동기 유발을 했던 거죠. 그를 회사에서 내쫓은 자들을 용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복귀한 뒤에도 그를 내쫓은 사람에 대해 복수하지 않았고 그들과 협업했으며 과거를 언급할 때도 필요한 여정이었다고 표현하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내쫓겼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용서가 쉽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잡스는 한 거죠. 일반인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만큼 해도 훌륭한데 용서와 연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면에는 사랑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연애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도 풍요롭게 한다. 주는 사람이 결국 그 관계의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 통계 분석과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이기적인 태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하면 남에게 베풀며 사는 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자세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타인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 때에도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는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김주환 교수님의 책을 보고 느낀 것을 말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즐기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 활성화가 모든 신체 기능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즐기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즐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됩니다. 용서, 연민, 사랑이 거치게 되면 혹은 거치지 않고 용서만 있다면 혹은 용서가 없어도 수용의 자세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집착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르죠.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면에서 만들어낸 고정관념과 스토리텔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강인한 마음 근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도 함께 강조하고 있죠. 집착이 아닌 선호를 하게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수용의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음의 기초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곰팡이 핀 벽지가 있는 단칸방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하영 원장도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수용의 태도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대신 현재의 상태, 이미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면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죠. 감사하기는 단순히 긍정적 정서 유발에 그치지 않고 뇌와 의식의 깊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활동입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에 감사하기만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를 실행했던 분들이 이게 정말 통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죠. 저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공동연구에서 감사 명상 가이드를 만들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5분을 진행하면서 뇌 여러 부위의 기능적 연결을 측정했고 감사 명상 직후도 측정합니다.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사이의 연결성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감사를 해도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망이 활성화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이 감사를 반복하면 뇌 속에 새로운 연결 회로가 생성된다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 실제로 뇌에 새로운 연결 회로가 나이에 상관없이 생긴다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걸 신경가소성이라 부르죠. 감사를 가슴 깊이 하게 되면 신경가소성으로 뇌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이는 감정 조절을 만들어줍니다. 감정 조절이 쉽게 된다는 것은 일반인보다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술에 뛰어난 어느 마술사는 술에 취해 집에 가다가 괴한을 만났는데 괴한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자두나무를 심었거든요.
결국 괴한은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마술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조절해서 상대를 재치 있게 대한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존중이 남았습니다. 만약 용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시작한 이 마음가짐이 차례로 드셨다면 존중은 당연하게 되겠죠. 한편 책에는 명상훈련법이 따로 있는데 이는 회원 전용으로 곧 올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은 용서로 시작해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까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활용해 뇌의 작용을 바꿨던 겁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무엇이든 있다면 오늘 용서를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날의 일을 좋은 일로 기억을 바꾸어 보세요. 그럼 상대방은 어찌 지낼지 몰라도 본인의 삶은 금방 나아질 겁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